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님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원우 전문가님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책임질 펫들의 수호천사 오원우입니다. 네, 펫들의 수호천사. 멋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이수형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전자 보험에 관해서 로봇처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이수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정확하시면 로봇처럼 정확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란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태어나도 또 하고 싶은 직업, 인생의 카운셀러, 보장 전문가 김란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여러분께 또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펫 보험입니다. 오원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원우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를 결과로 바탕한 추정한 수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인데요. 반려동물 유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치료비 부담입니다. 정부에서도 2023년 10월부터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유기견, 유기묘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체 진료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길래 유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양육비가 평균 14만 원 정도인데 그중 병원비가 평균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술비는 어떨까요? 네, 슬개골 탈구 수술은 평균 150만 원 이상이 들고요. 피부질환 치료 1회에 5에서 20만 원 이상 들고 구강질환 평균 20에서 30만 원 이상 듭니다. 응급진료 및 입원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드는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말 못하는 동물들이다 보니까 더욱더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또 점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치료비, 병원비, 보호자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반려동물 카페의 글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가야 되나라는 질문이 참 많은데요. 무작정 병원에 가기엔 병원비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으로 여러분의 부담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펫 보험입니다. 네, 좋습니다. 펫 보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해 주실 펫 보험, 정확히 어떤 보험인가요? 네, 쉽게 말하자면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 반려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50에서 90%까지,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50에서 90%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좀 반려인들에게 큰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이 펫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모든 부분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치과 치료 등 예방적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심장질환 등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선천적 질병으로 의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질병이나 부상, 훈련소 비용, 미용, 스케일링 등의 비용도 반려동물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선천적인 질병, 그리고 가입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질병의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부분 꼭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펫보험에 들기 전에 이런 보장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별 가입 불가 견종도 있고 배상 책임이 불가한 견종도 있어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보험사가 가입 불가 견종으로는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나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는 안 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 관리하는 개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상 책임 불가한 견종으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 핏불테리어, 진돗개, 삽사리, 풍산개, 마스티프, 티베탄 마스티프, 차우차우 같은 견종들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시면 가입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것도 있는데요. 가입하실 때 동물 등록증과 자주 다니는 병원 이름, 반려견의 정면, 측면, 후면 전신 사진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동물 등록증부터 병원 이름에 우리 반려견의 사진까지 준비해야 한다니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펫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면책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의료비는 30일, 슬관절, 고관절 탈구는 1년, 치과 질환 및 구강 질환은 30일, MRI, CT, 내시경은 30일이고 장례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면책 기간 30일에 감액 기간이 2년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담금도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보험이건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꼭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펫보험도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 말고도 우리 펫보험을 준비할 때 또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펫보험도 일반 사람에 관련된 보험과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병력이나 약물, 다니는 병원 등 정확히 고지를 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부분들이 병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위에 자료를 보시면 3번 항목에 반려동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래의 병으로 진단되거나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서 안과 질환과 관절 질환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질환들은 다빈도 질환이라서 항상 자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펫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들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 치료받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람처럼 가벼운 병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중대한 병력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인데요. 2019년 시장경제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억울하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창원인 A씨는 보험사에 펫보험 가입 후 애완견의 잇몸 종괴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때 건강검진도 같이 받아보니 췌장염과 심금 손상이 발생되어 치료를 했습니다. 청원인 A씨는 애완견 수술을 마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해지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하면 아까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주의사항들 중에서 뭔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애완견의 과거 병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완견은 만성어깨 탈구, 후궁반장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원인 A씨는 사람을 예로 유방암 판단됐다고 과거의 중증병도 아닌 설사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딴지를 걸진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애완견의 경우 만성어깨 탈구, 후궁반장 등은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깨 탈구는 네 발로 생활하는 애완견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어깨 탈구 질환이 있으면 이제 핀 고정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도 애완견이 통증에 의해서 걷지 못해 병원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사는 청원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마지막 청구한 보험금은 위반 상관없이 연관성이 없어서 보상을 해주지만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청구한 내용과 과거 병력의 연관성이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람처럼 멀쩡한 강아지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한 보험이지 질병으로 앞으로 다칠 위험이 많은 애견인이라면 보장에서 제외했을 사항에서도 해지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 전 소비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펫보험도 마찬가지로 애완견의 중대한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청원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중대한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까 알릴 의무 고지사항 자료에서 보여드렸지만 한 번 더 다빈도 질환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자면 관절 관련된 질환과 안과 관련 질환은 생각보다 반려동물 사이에서는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펫보험의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대 질환에 어떤 질병이 속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이에 애견인 황 씨가 올해 초 보험에 가입했다가 어깨 탈구 질환은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황 씨는 가정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 소파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어깨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어깨가 자주 빠지게 된다며 애완견이 자주 걸리는 질환들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중대 질병으로 분류해놔서 보장이 약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펫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최근 펫보험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소비자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입 전에 보장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가입할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애완견 키우다 보니까 사실 이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다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펫 보험에 가입할 때 사실 요즘에 강아지뿐만 아니라 또 고양이, 이 반려묘를 키우는 집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반려묘와 반려견 펫보험 가입 시에 좀 차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조금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가입 가능성은 고양이가 더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 수는 고양이보다 강아지가 아직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요. 가입 가능 시기는 강아지의 경우 대부분 생후 2개월부터 만 8세까지이고 이제 고양이의 경우 동일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만 7세까지 제한하기도 합니다. 인수 제한 좋은 강아지의 경우 일부 품종만 제한되지만 고양이는 인수 제한이 드물긴 하지만 유기묘의 경우 가입 제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강아지와 고양이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점 우리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고양이는 키우지 않아서 고양이들은 또 어떤 질병에 걸리는지 좀 궁금한데 중대한 질병을 우리가 또 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의 질병의 차이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려견의 경우 골절 탈구 같은 사고, 슬개골 탈구, 고관절 이형증 등 외상성 상해 보장 중심으로 가입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반려묘는 신장 질환, 비뇨기계 질환, 신부전, 구내염 등이 자주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반려묘는 만성 질환 보장 여부가 가입 기준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반려묘와 반려견의 차이까지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신 펫보험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보장 내용을 꼭 확인하는 건데요.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이제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사로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확인인데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꼭 보험사별로 다르니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자료 준비는 어떤 걸 해야 되고 면책기간, 감액기간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릴 의무 고지사항 확인인데요. 고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고지하지 않으시면은 보험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손해보시지 않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펫보험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내용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반려동물들을 위한 펫 보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과 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수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또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즉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선택가입이지만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는 보험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자동차 보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 정말 필수로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에는 중요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 책임, 즉 치료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게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때 발생이 되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 형사 합의금 등이 전부 개인에 처리해야 되는 몫이 됩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무서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좀 걱정을 해야 할 만한 부분일까요? 예상보다 사고 빈도수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700명,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 2만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대 과실 교통사고로 분류가 진행되면 운전자 같은 경우 형사 입건, 그 후 검찰 송치, 마지막 재판의 과정을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23년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60대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에 무단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70대 보행자를 쳐서 갈비뼈와 다발절 골절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진행했으나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 형사 합의금 1,200만 원, 변호사 비용 400만 원, 벌금으로 7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 2,300만 원가량 대부분의 보장을 가능했을 텐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기본보험밖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2,300만 원이 본인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2,300만 원이라니요. 사실 정말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더욱더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 대체 어떤 항목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특히 이 변호사 선임비나 벌금 같은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의 보장 항목은 보통 경우 크게 세 가지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 일단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무조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한 사건당 적게는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보통의 경우 500만 원 정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 최대의 보장 한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사 합의금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을 감경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보통 최대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벌금 보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금 같은 경우 법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을 지칭하는데요. 벌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이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이상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야기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누구나 좀 들어야 하는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팁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팁이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운전한다고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운전 빈도에 상관없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운전량이 많은 분 그리고 출퇴근 또 요즘 늘어나고 있는 자녀들의 등하교 운전이 잦은 분, 운전자분들은 그리고 고령 나이의 운전자, 업무상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에 있어서 팁을 뽑자면 벌금,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 이 세 박자가 모두 들어간 상품을 꼭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서 무해지 환급형으로 월 1만 원 전후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 매해마다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개정의 빈도가 높은 관계로 선택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큰 계정 맞춰서 하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 필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사실 이 막상 준비를 하려고 보면 비용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운전자 보험은 보장 범위 가입 형태에 따라서 월 5천 원대부터 2만 원대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보장형은 월 7천 원부터 시작해서 1만 원 정도면 핵심 보장인 벌금, 합의금, 변호사비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급형 또는 적립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품은 나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라서 월 1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운전자 보험 중엔 적립형과 환급형 상품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보장은 받되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10년 또는 20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시점에서 정해진 환급금이 있어서 월 2만 원 보험료로 10년 가입 시 1,500만 원 보장과 함께 만기 환급금 180만 원부터 250만 원을 더 받는 보험과 저축을 합친 개념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냥 날리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환급형이나 적립형의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적립형과 환급형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어쨌든 내가 비용을 좀 더 적금을 받아서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형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신 저렴하고 없어지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적립형과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250만 원이 더 붙는 그런 보험들이 많이 존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적립형이나 환급형이 메리트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춘천 아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스쿨존에서 9세 어린이 민식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진 통칭 민식이법을 운전자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큰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첫째, 스쿨존 내의 신호등과 함께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쿨존 내의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가하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식이법, 제가 듣기로는 규정이 조금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개정들이 운전자 보험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만 해도 사고가 나기만 하면 운전자가 무조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조심을 했어도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2년도부터 23년도를 보면 사고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4년도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기준이 명확히 됐습니다. 이를 보자면 운전자 보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스스로 변호가 아닌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또한 정확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비용적인 부분에서 다가가는 게 아닌 운전자 법 변동과 담보 비용의 변동이 있어서 2년 혹은 3년 뒤에 상황에 맞게 다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서 적립형 담보를 넣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적립형이 아니더라도
운전자 보험에 운전자 비용 담보만 넣는 것이 아니라 상해 혹은 질병 관련 수술비와 입원비, 치료비를 넣는 경우도 많아서 금액이 3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적립형이랑 환급형의 장점은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가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변호사의 선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보험으로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을 접수부터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면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진행돼야 됩니다. 형사처벌이 진행된 여부가 확인된 후에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보험사에서 지칭하는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또는 검색해서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처음에 다 완납을 해주던가 아니면 사건이 끝난 후 추후 다 납입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선임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보험사에서 잡아주고 그 후에 사건이 다 끝난 후 변호사 선임비를 다 지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험이 이런 부분들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자동차 보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혹시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를 더욱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가지 모두 다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운전자 보험의 필수 담보인 벌금,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립형과 환급형 중 선택이 아니라 중대 과실 교통사고 시를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후에도 법의 개정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운전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 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어느새 우리 인생설계 원픽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바로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김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을 건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혹시 불필요한 보험이나 중복되어 있는 보험은 없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본인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 제가 지금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끔뜨끔했던 게요.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게다가 중복 가입된 것까지 체크해 봐야 한다고 하니까 아, 나도 빨리 증권을 좀 열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청구를 잘 안 해본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바라봐도 대부분이 아프고 나서 가입된 보험을 그때서야 찾아보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고나 병은 예정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급작스런 상황에 오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보험을 들여다봤을 때 잘못되었구나,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늦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 보험은 아프고 나서는 가입이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좀 미리 확인해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아파서 보험을 찾아보니까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앞이 좀 캄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물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생겨나서 가입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력자 간편보험 상품들도 분명히 알릴 사항 중, 즉 고지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합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되기 전에 보험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소비 습관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주체는 바로 소비자분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내 보험, 내가 가장 먼저 좀 챙겨봐야 할 텐데요. 보험을 잘 가입하고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보장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전문가님, 이 보험의 보장 분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하던 가족 구성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지겠죠.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달라지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변화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중복된 보장이 있거나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장이 부족하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부담 등과 같이 큰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험 보장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 보장 분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보장 분석 받을 수 있는지 또 같이 궁금해졌어요. 전문가님, 우리 보장 분석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점들 유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 보장 분석은 보험 분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보험 증권을 검토하고 보장 범위를 체크하며 현재 재무 상태와 미래 계획을 고려해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장 분석의 제1 목적은 내 보험을 이해하는 것이고 제2 목적은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내 상황에 접목시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과 같이 무조건 해지를 할 경우 가입 인수 거절 및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면책 및 감액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지금 있는 거 해지부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님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들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해지를 하면 안 되고 분석을 먼저 꼼꼼히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정말 중요한 이 보장 분석. 그럼 보장 분석의 준비는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 즉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보는 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보는 요령을 설명드리고 보장 범위와 만기 시점, 보험 가입 시 알릴 업무 사항인 고지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가입 이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통지 의무 사항을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검토해 드리고요. 기존에 판매되지 않았던 특약이 있다면 보장 강화를 위해 비교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보장 분석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과 니즈에 맞춰서 최종 검토 후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대 진단비 중 하나인 암의 보장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등의 분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분류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범위이고요. 소해감은 생식기와 관련된 암으로 전리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해감은 즉 백혈병, 림프암이라고도 하죠. 식도암, 췌장암, 뇌암, 뼈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이 저는 오늘 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혈관 질환은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뇌출혈부터 10개 질환 코드 중 6개 질병 코드를 보상하는 뇌졸중, 전체적으로 폭넓은 보장의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부합되는 질병 코드를 진단 시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가능한 폭이 넓게 보장되는 뇌혈관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급성심근경색부터 6개 질환 코드 중 6개 질병 코드를 보상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준비가 가능하던 부분이 I50, 즉 신부전과 I49, 부정맥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특약도 확장이 되어 추가적인 업셀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폭이 넓게 보장되는 심혈관 질환 특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앞서 보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보험 계약 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알릴 의무 그리고 통지의 의무라는 건 대체 어떤 건가요? 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취미 등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험통지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자신의 위험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 통지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2. 운전 차량의 경우 운전 차량이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주소 변경.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4. 건강 상태의 변경.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통지의 의무를 반드시 통지 의무를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보장을 잘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적시에 보장 분석을 보험 전문가로부터 받으셔서 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여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중에 나쁜 보험사, 나쁜 보험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오래 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잘 든 게 좋은 보험입니다. 나의 현재 상황과 니즈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러기 위해선 꼭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 가족력, 경제력까지 고려하셔서 상담하셔서 올바른 소비 문화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자산을 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은가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